5.18은 우리 역사에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며 아울러 우리 모두에게 각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최종훈 교수의 책 5월의 사회과학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새로운 역사란 아마도 몰랐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 모비썸에서 다룰 영화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입니다. 네, 오늘 모비썸에서 다룰 영화 택시 운전사입니다. 하반기 기대작 중에 한 편으로 꼽았던 송경호 기자님께서 네네. 택시 운전사가 이제 곧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재밌게 봤고요. 기대만큼? 전제를 먼저 깔고 가면 꼭 가시더라. 최근에 워낙 역사를 재현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영화들에 대한 조심스러운 거부감이 있거든요. 네. 되게 부정적이시, 저도 얘기했지만. 네, 전 비관론자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타고난 비관론자라서. 네, 어쨌든 이게 영화의 윤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는 이렇게 강력하게 재현을 하는 매체라서 네. 이 재현된 것과의 거리감이 중요한데 특히 역사를 이제 화면으로 만들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볼 때 지난주의 군원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자아분열이 이 영화의 드라마 연기를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는 제가 있고 저렇게 재현해도 괜찮을까라고 불편해하는 제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주로 이제 드라마적으로 즐겼던 쪽의 얘기를 좀 하고 네. 파트 2에서는 이 영화에서의 불편한 지점을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80년 광주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는 어떤지 한 줄거리를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택시 운전사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Hey, nice to meet you. Let's go, 광주. 외국인 기자가 개인 택시를 타고 1980년 5월 20일에 광주에 다녀오는 이야기입니다. Are you reporter?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죠? 개인 택시 중요한 포인트. 네. 왜 개인 택시인가 말씀드릴 거고요. 5월 20일 왜 여러 가지 날들 중에 5월 20일인가 그 이야기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 광주에 다녀오는 이야기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다녀오는 이야기. 다녀오는 이야기. 갔다가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제 한 줄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디테일들을 잡아내셨네요. 네. 개인 택시. 칭찬해 주신 거예요? 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기사와 기자 두 이방인이 80년 광주를 목격하고 우정을 나눈다. 약간 저거 하시더니 저의 라임에 약간 중독되셨나 봐요. 그걸 의식하고 한번 해봤어요. 하면서 약간 뜨끔했죠. 이거 하면 약간 또 김중혁 씨가 또 얘기할 건데라고 생각하셨죠. 비슷하게 해올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좀 다르게 해오셔갖고. 기사와 기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직업윤리에 대한 측면으로 보자면 또 택시 기사 그리고 기자 두 사람이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네요. 뒤에 계속 반복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일반인의 윤리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직업윤리, 네. 자기 몫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기사와 기자라는 직업이 꽤 중요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거. 네. 그게 또 기자 외국이 푸른 눈의 제 목격자니까 외국인 기자라는 게 이방인인데 사실 이 택시 기사, 서울의 택시 기사도 이방인이거든요. 네. 우리 내부의 이방인이라는 게 영화의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추가를 다시. 외국인 기자가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타고 급하게 추가하겠습니다. 서울이 중요하죠, 사실. 네, 중요하죠. 서울에서 광주에 갔다 오는 게 중요하니까 급하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80년 광주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작품으로 영화되거나 소설화되기도 했던 사건이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려져 있지만 또 의외로 잘 모르는 네. 사건이죠. 그래서 장선호 감독의 꽃잎 같은 영화도 있었고요. 네. 꽃잎은 이제 피해자의 시점으로 갔던 영화고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영화는 26년. 네. 강풀 작가의 원작으로 만들어졌던. 네. 이게 전형적인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한 네. 작품이었고 이청록 감독님의 박하사탕도 사실 광주의 그렇죠. 트라우마가 참여했던 한
그 군인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 영화였죠. 중요한 거였고요. 그리고 저는 좀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임창정 배우가 나온 그 영화 너무 좋아요. 제목 얘기 안 했는데. 스카우트. 네. 네, 알죠. 네. 왜냐하면 사실 택시 운전사하고 스카우트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이 우연히 80년 광주에 갔다가 그 사건에 얽히는 이야기인데 대수롭지 않은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고 봤다가 마지막에 울컥했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속이 굉장히 깊은 영화죠. 네. 의외의 충격을 받기도 하는 영화인데 아마 또 제일 잘 알려진 영화는 화려한 휴가였죠. 흥행으로도 성공을 했고 가장 광주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가 아마 화려한 휴가가 아닌가 네. 싶어요. 그 시위 자체를 네.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는 아마 이게 최초이고 제일 크게 다뤘던 영화이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피해자 시점이든 코미디를 경유하든 다른 통로들을 거치는데 그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화려한 휴가가 꽤 큰 충격을 줬죠. 네, 그런 측면에서 택시 운전사 역시 좀 전에 말씀해주신 스카우트처럼 약간 경유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장르는 드라마 혹은 코미디라는 경유를 하고 있는데 금남로 시위, 네. 총격 장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다른 톤들이 붙어 있는 느낌도 들죠. 네. 사실 80년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5월 17일 정도부터 시작했다가 10일 정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이 영화는 딱 이틀 동안을 다루고 있죠, 사실은. 한 줄거리 쓰신 것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얘기니까요. 네. 영화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갔다 온다는 거랑 한 줄거리 썼던 이방인의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오는 거였고 이방인 했고. 그렇죠. 하나씩. 나눠 먹었죠. 실제로 영화의 그 쇼트가 송강호 배우가 맡은 만소변의 택시기사가 오프닝 시점에서 그 서울의 시위들을 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근접 쇼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쇼트로 찍고 남일처럼 저렇게 데모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지 하는 그런 대사와 함께 데모하려고 대학 갔나? 멀리 떨어진 사람이 광주로 들어가면서 광주. 그 시위 현장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화면 사이즈도 이 롱쇼트에서 점점 클로즈로 들어가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거의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되는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참 영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고자 하는 바를 뚜렷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광주의 모든 사건을 다루고 싶거나 광주에서 있었던 일의 배후를 밝혀내거나 이런 식의 사건들은 거의 접근하지 않고 광주에서 가장 치열했던 어떤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굉장히 하려는 바를 뚜렷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화자를 정해서 시간과 상황을 좁히는 게 사실 영리한 선택인 거죠. 네. 실제로 그것 덕분에 이 송강호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아우라와 겹쳐서 소시민, 평범한 사람, 일반인의 시각으로 광주가 어떻게 재현됐는지, 네. 그걸 목격할 때 어떤 충격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송강호 씨가 혼자 다 그냥 정말 하드캐리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만당 같은 삼촌은 송강호 씨는 이런 역할은 이미 이제 거의 그 신의 경지에 올라간 것 같아요. 소시민으로서의 연기. 3,000원이라고 그랬어, 5,000원. 만땅 같은 삼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영화가 성립하는 기반이 송강호라는 배우고 네. 상당 부분 배우에게 많이 맡기고 있는 영화이죠. 뭔가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 얼굴을 하고 있는 배우이고요. 그래서 또 송강호 배우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긴장과 이완이잖아요. 자기만의 호흡으로 코미디를 할 때는 되게 좀 편안해지고 상황이 풀어지는데 또 광주시 한복판에 들어갈 때에는 또 굉장히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송강호 배우는 연기할 때 보면 약간 다른 배우들보다 한 톤 높은 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어색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설득이 당하고 나중에 가면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감정의 톤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경험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배우인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만의 호흡이 있는데 그게 영화의 호흡이 되게 그렇죠. 만들어요. 네. 넘버 3에서의 그렇죠. 캐릭터. 배신형, 배반형. 네. 내 말에 토다는 새끼 정말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그 대사가 영화를 전체를 잡아먹는 거죠. 그렇죠. 이거 씨새끼야. 아니면 괴물회사의 강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라든지 사망자인데요. 사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살아 있는 거지. 살인의 추억에서 가장 명대사 중에 하나인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대사가 송강호 배우가 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맥락 없는 대사 같은데 영화 전체를 지배하는 대사가 되는 거죠. 이번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 좀 많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템포 쳐가는 호흡. 거기서 이제 여유나 코미디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거죠. 좋네 야.
이 영화를 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끝내는, 울리는, 눈물에 다다르는. 사실 신파라고 하면 우리가 좀 전형적이다. 네. 혹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근데 사실 잘 만든 신파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좀 잘 조직된 신파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런 장치들이 음악도 있고요. 또 소품을 통한 변화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네. 잘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군함도를 보고 나면 콩국수를 먹고 싶어진다면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면 유해진 씨 집에 초대받아서 먹는 말하자면 한정식, 가정식 백반 같은 거였죠. 그런 걸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게 이 영화가 푸근해지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물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치가 그런 소품들. 그 밖에도 되게 도식적으로 혹은 효과적으로 쓰인 장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발. 네. 딸을 굉장히 아끼는 아버지잖아요. 구겨진 딸의 신발을 슬쩍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서울에 돌아가야 될 때는 딸을 위하여서 산 예쁜 신발을 한번 보여주고, 이 두 가지 대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영화가 굉장히 정확하게 도식적으로 가고 있다는 되게 많은 화면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후진. 네. 서울에서 시위가 막혔을 때 후진하는. 그리고 광주에서 군인들 피해서 후진을 한번 하고. 제일 마지막 후진은 뭐냐면 태술이 이제 쫓아오는 사복조를 네. 향해서 돌진하는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후진으로 막아요, 그거를. 네. 예,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그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걸로 인물의 캐릭터 변화도 보여주고 상황의 변화도 보여주고, 아마 그게 감독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는 분명해요. 네. 좀 과잉 해석을 하자면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색깔 중에 하나가 녹색인데, 이 택시 색깔이 브리사 택시가 녹색이잖아요. 근데 녹색의 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광주로 가는 택시의 녹색이 있고, 군인들이 가지고 온 녹색이 있고, 그리고 들어갈 때 이제 녹음의 녹색. 네. 세 가지 톤이 다 다른 거죠. 광주 가는 새길 같은 건 없습니까? 거기가 어딥니까? 그런 것도 의미 부여를 한다면 미술 차원에서 이제 의미 부여가 됐다고도 할 수 있고. 영화에서 가장 도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 말씀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냐 마냐 할 때 왼쪽 길과 오른쪽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넌 어느 쪽 길을 선택할 거니? 하고서 계속 못 가고 서 있는 장면에서 사실 그 장면이 도식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송강호 배우의 연기로 막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직업윤리냐? 아니면 나의 그냥 개인적인 안위냐? 이걸 선택하는 기로에 있는 거를 너무 직접적으로 보여주었죠.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어떤 도식이 있어도 송강호 씨가 다 이겨낸다는 거. 놀라운 연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송강호란 배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라마를 구성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배우의 매력,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네. 지난주에 우리가 군함도 얘기했는데 사실 택시 운전사도 약간 여러 개의 장르를 한꺼번에 보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택시 운전사의 약간 매료된 지점들을 네. 먼저 얘기했다고 하면 2부에서는 좀 아쉬운 점, 불편한 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는 드라마로 출발해서 스릴러로 갔다가 액션으로 마무리되는 영화예요. 나쁜 점인가요, 그게? 세 개의 장르를 순차적으로 붙여나가는데 네.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미 저는 한꺼번에 세 개의 장르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요. 저는 안 좋다는 의미로 뒷부분에 나오는, 뒷부분이 아니죠. 중간 부분에 나오는 스릴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액션은 거의 사실 사족에 가깝고요. 네. 영화 전체 톤을 해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일테면 영화는 만섭의 시점 변화? 심정 변화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는데, 방관자의 드라마에서 공포 영화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액션하는 행동 시민, 네. 이 순서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변화는 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변화의 톤이 사실 너무 이질적으로 붙어 있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저는 세 개의 장르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드라마, 저는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릴러 역시, 저는 광주에서의 어떤 순간이 그렇게 스릴러보다 더한, 공포영화보다 더한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쫓기던 그 만섭이 문득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아주 어두운 조명에 저 건너편에 계엄군들이 시민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장면인데, 저는 공포영화보다 더욱 무서운 어떤 한 순간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의 조명이며 소리며 그 시선이며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 물론 후반부의 액션은 제가 봐도 좀 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 개의 장르를 한꺼번에 엮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섭이 움직이는 심리 상태를 장르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장르적인 방식인데 그게 과연 괜찮나? 옳은가? 라는 네.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효과적이긴 하죠. 그 장면은 굉장히 잘 찍은 장면이기도 하고 그 공포영화 내가 만섭이 무섭다는 느낌을 관객도 같이 무섭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게 MBC 방송국이 방화한 다음에 이제 그 사복조에게 쫓겨서 네. 골목골목으로 도망가는 장면인데 저기면 방송국 근처인데. 그때 조명을 보시면 그 전까지는 그냥 자연광에 가깝게 따라가던 조명이 그 순간엔 전부 붉은색 조명으로 네. 바뀌어요. 거리 전체가 불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과잉이죠.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만섭이 아마 그렇게 느낀 감정을 붉은색 조명이라는 그렇죠. 과장된 장치로 심리 속의 장르 같은 네, 거겠죠.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트럭에 실린 사람들 목격하는 것도 사실 어떤 인터뷰에 기초해서 만들었다고 하던데 사람들을 실어 나가는 게 고깃 덩어리를 실어 나가는 것 네. 같더라라는 인터뷰를 착안을 해서 그 장면을 찍었다고 해요. 굉장히 무섭게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좀 장르적인 접근이 때로는 유효한데 때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을 다루고 있을 때는 뭐 예로 들 수 있는 영화가 도가니 같은 영화인데 도가니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극화를 시킨 거잖아요. 실제 도가니 영화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자아냈죠. 사회 인식을 환기시키기도 했고 실제로 법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도가니 영화가 그만큼 파괴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화는 철저하게 공포영화의 관습관문법을 따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원장 선생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묘사가 돼요. 그냥 악마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사람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거죠. 이 영화에서도 사실 광주 시민들이나 이방인이 만섭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반면에 일부러 군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인간성을 지워버려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입체적으로 혹은 진실 그대로는 드러나지 않는 건 거죠. 도가니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을 악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확장시키지는 않는 거고 이번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도 시민군과 뭐 군인들이 왜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목격자 그리고 그 사람이 느낀 감정만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생략들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그래서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요. 이게 체험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만섭과 그 독일 기자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도 물론 있지만 그 인간보다는 인간의 악마성이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장면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관계를 따지고자 하는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략 같은 게 있지 않았나?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극적으로 허용되는 지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화가 가야 될 방향은 이방인이 목격자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드라마 파트였는데 장르적으로 좀 과장하는 순간이 딱 두 순간. 아까 그 스릴러에 가까운 MBC가 물타는 장면. 네. 그 순간이랑 그리고 액션 장면들인데 금남로에서의 시위라든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추격전 같은 경우는 네, 그 추격전 제가 보기에는 길이 역사에 남을 만한 말도 안 되는 추격전이어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영화가 그 전에 끝났어요, 실제로. 네. 이 영화의 진짜 엔딩은 뭐냐면 도울기자 피터와 그 만섭이 광주를 빠져나오는 순간에 끝나거든요. 네. 사실상 영화는 거기서 끝났는데 최근에 한국 블록버스터 영화, 특히 여름을 노리는 이렇게 규모 있는 영화들은 강박이 있어요. 뭘 보여줘야 된다는, 뭘 더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거든요. 그게 여느 영화에서라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에서 심지어 드라마도 다 끝났는데 구태여 액션을 더하는 거는 사실 사족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저는 이게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그 택시 추격전이 실제 그런 식의 추격전을 했으면 그랬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극화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원래 실화에는 없었던 부분이고 극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1차원적인 접근인 거예요. 네. 택시 운전사가 등장하는 영화고 택시 운전사가 주인공이니까 택시 운전사가 활약을 해야 돼라는 아주 1차원적인 접근으로 이루어진 장면이라서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관객을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추격전으로 마무리하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 영화 규모가 커지면서
이건 변명을 하자면 약간 감독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들인 장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네.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송강호 씨, 만섭이 누워가지고 자기의 사연을 이 말도 통하지 않는 이 독일 기자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좀 감정적 밀도가 높았던 게 아닌가. 실제로 그 기자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만섭이 저랬구나라고 알아듣는 건 아니죠. 네. 그 독백은 관객을 향하고 있는 독백이고 그렇죠. 만섭이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런 개인적인 아픔도 있어. 라고 우리에게 변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영화 전체에 깔려있는 변명의 기조인 거고, 우리가 광주를 잘 몰랐던, 혹은 아직까지 여전히 광주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대신 해주는 변명. 각자의 삶이 있었고, 네. 바빴고, 그래서 아직은 몰랐어. 라고, 마지막에 이제 미안해. 라고 해주는, 우리의 얘기를 대신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 거죠. 네. 네, 별점과 한 줄 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얘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약간 비판적인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대체 별점이 몇 개인지 오늘 약간 가늠하기 힘듭니다. 네. 송경원 기자님의 별점은 몇 개일까요? 택시 운전사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 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는 약간 자아분열이 되는 장르 영화를 즐기고 있는 제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영화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혹은 광주를 꼭 얘기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얘기를 한 건 알겠는데 장르 영화적으로 접근하는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돌을 겪다가 네. 그래도 그냥 장르 영화적인 완성도를 볼 때 영화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기본 이상의 즐길만 한 완성도는 있다라고 생각해서 3개 반을 줬고요. 이 영화에 대한 한 줄 평을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전사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송강호의 얼굴을 빌린 우리 모두의 변명입니다. 좋다. 한 줄 평이 참 좋네요. 제 한 줄 평 좋다는 얘기를 지금 거의 네. 몇 회만인지 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저 솔직해요. 저도 직업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도 글 쓰는 사람으로서 모든 글을 다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한 줄 평을 썼을 때만 네. 좋다고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송강호 씨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가 저 얼굴이지 저런 모습으로 우리는 도망쳐 왔구나 혹은 외면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뭐 순위에는 못 들지만 저는 순위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반부 택시 네. 액션이 없었으면 그렇죠. 좀 더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장면 때문에 저는 9위로 랭크를 지키겠습니다. 저도 후반부 30분 정도가 없었으면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4개를 받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없이 3개에 가까운 3개 반 정도?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제가 또 밀고 있는 이기대.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번에는 사실 고르기 힘들었고요. 워낙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쓰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어떤 부분을 골라내도 너무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기대에 어울리는, 이기대의 핵심 어떤 철학이 뭡니까? 가장 쓸데없는.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이기 때문에 고르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허락된 아주 짧은 몇 시간의 평화? 그 장면에서의 대사들이 너무 좋아요. 송강호 씨의 대사인데요. 노래를 다 부르고 난 유준열 씨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신곡이야? 너무 익숙한 노래를 불렀는데도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들은 새로운 노래인 것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대를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좀 더 못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는 찾아갖고. 네, 오늘은 장원 감독의 신작 택시 운전사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어쩌면 하나의 출발 시작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0년 광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이 영화가 더 갑져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영화는 질문이자 시작으로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그런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출발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썸.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뭐 보죠? 이거?